당신은 매크로 경제와 암호화폐가 통합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통합은 이미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난 9개월 동안 거시경제 투자 분야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 생각에 매크로 투자와 암호화폐계는 완전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 분야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매크로 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변화했습니다. 전적으로 변화했든 부분적으로 변화했든 말이죠.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렌드들이 그렇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매크로 투자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알란 하워드는 지금 완전히 암호화폐 쪽으로 전향했습니다. 제 좋은 친구인 댄 타피에로 역시 완전히 암호화폐 옹호론자가 됐죠. 저 역시도 완전히 암호화폐 투자 쪽으로 전향했습니다. 한 명씩 모두가 더 나은 이익과 거시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화폐에 주목하고 있죠. 매크로 투자 쪽 사람들은 보통 실용주의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고 뭐가 돈이 될지를 생각해서 투자처를 결정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지막지하게 큰 기회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면 홀리 쉿 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고 모든 게 바뀌겠죠. 저는 매크로 투자와 암호화폐가 통합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는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또는 계속해서 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나 금만을 고집하고 기존으로 회귀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예를 들어서 피터 쉬프의 목소리죠. 피터 쉬프는 암호화폐가 미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변화가 두려운 거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했습니다. 1997년에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4천만 명 정도 됐죠. 지금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공간은 연평균 113%씩 성장하고 있죠. 이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술이 전파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죠. 어떻게 내 돈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겠어?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는 건데? 저축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금을 사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의 체계를 버려야 합니다. 힘든 일이죠. 분명 변화는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매크로 쪽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완전히 변화했죠. 이 변화는 단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매크로 투자 쪽에서 30년을 이뤄왔습니다. 모든 게 바뀐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97년과 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아시아 금융위기는 국가와 회사가 가진 빚 때문에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이 일로 아시아 쪽의 주가가 90% 급락했고 통화 가치는 80% 떨어졌죠. 아시아의 모든 부가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빚 때문에 일어났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건 금리를 낮추는 거였죠. 돈을 꿔주고 장기적으로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식으로 몰리기 시작했죠. 이때 처음으로 엄청난 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 일과 연결되어 인터넷 붐이 일어났고 벤처 투자와 함께 모든 주식 가격이 상승했죠.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인터넷이 없었다면 생겨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빚 버블은 계속됐고 오히려 더 가속화됐죠. 그리고 이 일이 이어져 2008년에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건 당시 누가 뭐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내 집 어떻게 됐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당신 집이라기보다는 당신이 담보로 우리한테 맡긴 거를 우리가 남들한테 담보로 맡기고 또 그 사람들이 담보로 맡기고 그게 다른 곳에 또 맡겨지고 이 과정이 37번 반복된 건데요. 당신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법정에 따진다고 어떻게 될 수도 없었죠. 자산이 뉴욕과 홍콩과 런던 등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니 알아서 찾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혼란이죠. 이 일로 사람들은 바닥까지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금리를 0으로 만들고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은행 시스템에 돈을 계속 밀어넣고 금리는 0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은데? 돈 계속 빌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한히 돈을 빌리게 되었죠.
매크로 투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20년 동안 계속요. 중앙은행은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고 갑자기 작년에 그 일이 터졌죠. 원래도 불황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죠. 이 일 때문에 세계는 다시 한번 완전히 터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봉쇄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뿌려서 터지는 걸 막았죠.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고 있고 이게 우리의 예금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는 분명합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만히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죠. 그래서 매크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굴레로부터 빠져나갈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 급격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천천히 점점 더 가난해질 겁니다. 후자가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암호화폐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일을 위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이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실험하고자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신뢰성 있는 소유 구조가 그 안에 구현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유럽이 붕괴됩니다.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와 은행들이 위기를 겪었죠. 그 후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갖고 출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머리에 전등이 켜지는 순간을 겪게 되죠. 우리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가장 바깥에서부터 재구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매크로 투자가로서 시스템상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고장났고 그게 오직 돈을 더 찍어내는 한 가지 결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낮고 빚은 엄청나기 때문에 빚을 갚기는 어렵고 그저 돈을 계속 점점 더 많이 찍어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죠. 하지만 매크로 쪽의 진정한 기회는 새로운 세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신대륙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이쪽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희소성과 소유권과 투명성을 가졌고 이전 시스템이 가진 결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업계의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정체되는 것 같았는데 4개월 후에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 후 이더리움과 스테이킹이 폭풍 성장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제는 거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젝트들과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알고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틀이 필요하죠.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에서 11월쯤에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보내는 반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관찰했습니다. 이전에는 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반발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이번에는 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발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물론 이 둘은 다르죠. 근데 왜 이 둘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는 걸까요? 모든 주식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주식을 똑같은 틀에서 바라보고 또 모든 고정 수입 역시 서로 다르지만 사람들은 모든 고정 수입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똑같은 틀을 이용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칼프 법칙을 적용해 봤죠. 그리고는 이 법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완전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요. 지갑 개수와 가격이 메칼프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이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은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의 문제, 즉 얼마나 널리 보급되는지의 문제라는 거죠. 보급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급을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도지코인이 이 일방향적인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예시죠.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만 그들이 떠나는 순간 가격은 떨어집니다. 둘째는 보급을 복합적인 네트워크 효과의 발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분명히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많은 개발자들이 일하고 있고 변화의 속도와 애플리케이션의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네트워크 효과의 폭풍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도지코인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도지코인이 사기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코인은 40조 원의 가치를 순전히 투자자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해냅니다. 그걸 처음으로 이용하려 한 사람이 마크 큐번이죠. 그는 달라스 매버릭스 경기표를 도지코인을 이용해서 살 수 있다고 발표했죠.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론은 분명 도지코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스트리밍이든 자동차 구매이든 도지코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 매우 분명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덜 시니컬해진다면 당신은 네트워크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암호화폐 분야를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더 거시적인 것으로, 덜 원시적인 것으로 만들죠.